매주 목요일 주요 사건 사고를 범죄학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.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앞서 영상으로 나갔습니다만 크리스마스 이브에 쫓겨난 형제부터 이번 주 세간에 큰 충격을 안긴 살인 사건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예. 지금 저희 백이 나가고 있는데 아내를 살해한 변호사입니다. 부부싸움 끝에 5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했고 어젯밤 구속이 됐습니다. 근데 일단 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. 일단 이제 이거 뭐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 그 3일 그 일요일이었어요. 저녁 8시에 50대 남성이 그 종로구 사직동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라고 이제 119에 신고를 합니다. 그래서 신고를 하고 난 뒤에 현장에 출동을 해보니까 40대 여성이 쓰러져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CPR이라든가 또는 기타 이제 응급 조치를 하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제 불행히도 이제 사망을 한 건 사항인데요. 예. 경찰은 이제 그 소방으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을 해보니까 현장에 그 혈흔이 묻은 둥기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있었다는 거죠. 예. 그래서 뭔가 어떤 구타 흔적이 있어서 이 신고를 했었던 이 남성 이 A 씨를 상대로 해서 추궁을 했는데 결국 이제 자신이 그 아내를 살해했다라고 하는 그 시인을 받아냈죠. 예. 그래서 이제 긴급 체포를 했고 그 당시 음주를 하지는 않은 상태였고 상당히 뭐 울었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했는데 그 영장이 나오게 된 가장 그 핵심적인 이유는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. 예. 근데 긴급체포 과정을 보면 동선에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아내와 다툼이 있고 나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들락날락했었죠. 예. 그래서 이 남성은 이제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딴 한국 사람으로서 대형 로펌에서 이제 증권 투자 분야 전문가로서 이 사건이 발생되기 전까지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요. 예. 물론 이제 이 사건 이후에 그 대형 로펌에서는 퇴사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그 의아한 것이 신고를 한 사람이 소방에 출동을 했을 때 현장에 없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예,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미성년자 딸을 데리고 왔다가 예. 또 나와가지고 변호사를 데리고 오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가지고 1시간 이상 현장을 들락날락 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니까 이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이 사태를 어떤 식으로 수습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이제 본인이 뭐 좀 머리를 쓴 것 같은데 일단 119 신고를 하고 난 뒤에 좀 뭔가 공황이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현장을 이탈해서 뭐 미성년자 딸도 데려오고 또 변호사도 대동을 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법적 측면에서 자신의 어떤 그 방어 논리 이런 것을 좀 전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그 1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그 행적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겠습니다만 일단 미성년자 딸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온 것이잖아요. 그럼 예. 미성년자 자녀는 현장을 봐야만 했던 것이네요. 글쎄요, 이제 정확한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이 그 엄마가 거기 쓰러져 있는 상황을 본 것인지 예. 아니면은 이제 병원으로 후송을 되고 난 이후에 현장을 본 것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이제 지금 알려지지는 않지만 그 미성년자 딸을 데리고 온 것은 뭐 이 두 분이 이제 그 별거를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. 또 다른 장소에 이제 그 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. 딸을 왜 데리고 왔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어떤 그 가정 내에 뭔가의 어떤 그 심리적인 그런 그 내막이 있지 않았는가, 그 현장을 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뭔가 알리바이를 만들거나 그런 의도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. 알리바이는 본인이 직접 전화를 했기 때문에 예. 그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좀 낮아 보입니다. 그렇군요. 긴급 체포된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서는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. 아내를 고양이 장난감으로 한 번 때렸다. 그런데 국가수의 1차 구두 소견은 좀 의견이 다르더라고요. 현장에서 이제 발견된 게 35cm 길이인데 한쪽은 예.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이제 그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 고양이 장난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. 본인은 그것을 가지고 딱 한 차례 때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1차 그 구두 소견에 의하면 이 사인이 경부압박 질식 그리고 이제 그 저혈량성 쇼크가 겹친다라고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. 이 경부압박 질식이라고 하는 것은
목을 졸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. 예. 저혈량성 쇼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대량 출혈이라든가 외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몸에 있는 그 체액이 소실됨으로써 소위 그 혈량이 저하가 돼서 심박 출량이 감소가 된 상태에서 쇼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딱 한 차례 때렸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 그 어떤 1차 구두 소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은 상당히 좀 이렇게 상반된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사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부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. 결과가 정확히 이제 나올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교수님, 이게 폭행 횟수와는 별개로 사실 단 한 차례의 폭행으로도 이제 출혈은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, 그러니까 폭행 외에도 뭔가 그 목을 졸랐을 가능성까지 함께 이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, 그렇다면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사가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, 이게 단순히 사이가 안 좋아서 이렇게 살인까지 저질렀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.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수사를 해야 되겠습니까? 물론 이제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이 부부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금전 문제라든가 성격 차이로 상당히 많이 싸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지난달부터 이제 별거를 했고 사건 당일에도 이제 이 두 사람이 별거를 하고 있는데 이 집이 지금 이제 이 남편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해요. 예. 거기 찾아와서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폭행이 이어졌고 결국 이제 사망까지 이제 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 이 그 남성이 허둥대는 이 앞뒤 정황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뭐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예. 이 통상 가족 내에서 살인 사건을 형태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우발적인 그런 것들이 좀 약간 그 강하지 않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추정은 하는데 예. 정확한 어떤 그 범행 동기라든가 범행 과정 그리고 왜 바깥을 나갔는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을 해서 최종적인 어떤 그 결론은 경찰의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. 궁금한 게요. 일단 국가수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내놨잖아요. 경부 압박 질식 소견이 있었고 저혈량 쇼크 삐각 경합이 됐다. 그러니까 폭행과 목 조르는 행위가 같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이제 국가수가 1차 소견으로 내놓은 건데 예. 이게 한 차례 행위가 아니라 어쨌든 두 가지 이상의 행위가 이어진다 해도 우발적이라는 방어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까?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제 한 번 탁 밀었을 때 또는 뭐 예. 목을 졸랐을 때 사망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 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 감정 예.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속적인 공격을 갖다가 한 것은 그것은 이제 사실이죠. 그래서 예. 이제 이것은 이제 법정에서 법리로 이제 따져봐야 될 그런 부분인데 예. 살인의 어떤 그 고의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그 폭행치사라든가 하는 어떤 그 우발적인 사항에 의해서 사망으로 연결됐는지 하는 것은 좀 더 따져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. 그렇군요. 미성년 딸이 남아 있습니다. 엄마는 사망했고 아빠는 구속이 됐습니다. 미성년 딸은 누가 어떻게 보호하나요?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죠. 이제 부모가 한 사람은 사망을 했고 한 사람은 구속이 됐고 예. 그러기 때문에 이제 주위에 있는 그 뭐 할아버지라든가 할머니라든가 친척 이런 쪽에서 이 그 미성년자 딸을 보호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. 사실은 이제 그 부모들은 자기들 그 어떤 관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예. 그 딸의 입장에서는 정말 평생 그 지울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 속에서 고통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. 예, 남은 가족 구성원의 피해도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럼 좀 특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. 예,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다음 주제 넘어가서요.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만나봤던 사례인데 초등학생 형제가 상습 폭행, 학대를 당했습니다. 이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어요. 근데 그 충격적이었던 게 엄마 생일에 예. 꽃바구니를 사왔다고 혼이 났다고 합니다. 이게 그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아라라는 말도 있는데 예쁜 마음으로 꽃 사온 아이를 대체 왜 때린 겁니까?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지난 2021년 5월에서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이 초등학교 형제를 23차례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하고 예. 이러한 그 40대 계모 그리고 이에 동조를 했었던 이 친부가 이 법정에 이제 세워짐으로써 이것이 이제 세상에 좀 더 알려졌는데요. 예.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눈에 띄는 부분이 이 계모의 생일에 꽃바구니를 이 형제들이 준비를 해서 왔어요. 예. 그러면은 그 굉장히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기특한 마음이잖아요. 가벼운 주머니로 엄마 칭찬 한번 받아보겠다고.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이들의 심리가 예. 엄마에게 잘 보이고 싶은
그런 심리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. 그런데 왜 애들이 돈을 갖다 함부로 쓰느냐 해서 바로 그 상황에서 금속자로 아이들 갖다가 때렸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밥 먹을 자격도 없다라고 이제 굶기고 예. 그리고 이제 술에 취해서 아마 이 여성이 술에 상당히 많이 이제 먹는 모양인데 침대에 눕힌 뒤에 이제 얼굴을 때려서 코피를 터뜨린다든지 또 얼굴 뭐 몸에 멍이 들면 학교를 아예 보내지 않는다든가 하는 이런 거 행위를 했었고요. 사실 이 친부 같은 경우도 이 사실을 갖다 알고 있었어요. 예. 그러면서도 이제 묵인을 하고 본인도 이제 같이 한 9차례 정도 이 아이들을 때리는 그 행위에 동참을 했다는 거죠. 그런데 이 여성이 하는 얘기가 일부는 자기가 인정을 한다. 네. 그런데 이게 사실은 훈육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진정한 부모의 훈육까지도 전부 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더 이상 예.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.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. 검찰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의붓어머니를 직구속 기소했습니다. 이게 그냥 구속 기소랑은 좀 다른 건가 보죠? 직구속 기소라는 건 예, 처음 이제 들어봤습니다. 직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경찰에서는 혐의가 없다. 예. 또는 이제 불구속 송치 의견으로 이제 이렇게 그 넘길 때 예. 바로 이제 그때 검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뭔가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사안이 중요하다든가 죄질이 좋지 않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검찰이 직접적으로 구속을 하고 난 이후에 기소를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제 그 직구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직구속 기소하는 게 종종 있는 일인가요? 아니면 이례적으로 볼 수 있나요? 뭐 그렇게 종종 있는 일은 아니죠. 이례적으로 볼 수 네, 있는 그렇죠. 거네요. 이제 이 사안 자체가 글쎄요, 이제 아마 경찰이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구속할 필요성까지는 못 느꼈을는지는 모르겠으나 예. 검찰의 입장에서는 요즘 그 최근에 상당히 이렇게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 아동 학대에 대해서 이것은 구속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. 아동학대를 대하는 인식이 좀씩 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예. 그런데 알면서도 묵인하고 심지어 폭행의 가담까지 한 친아버지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.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? 통상적으로 이제 그 사안을 봤을 때 계모가 아동 학대에 있어서 주 역할을 했었고, 예.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이 그 어떤 도덕적이라든가 인간적으로 보게 된다면 사실은 이 계모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계부라고 하는 저기 친부라고 친부, 하는 예. 이 사람 자체가 더 비인간적이 자기 자식이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런데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묵인을 하고 동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통상 이런 상황에서 이 바로 친부의 그 어떤 대응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. 왜? 이 아이들보다는 새로 결혼한 이 여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심리적인 배경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. 또 하나 마음이 아팠던 게요. 12월이잖아요. 크리스마스 이브날 형제가 쫓겨났습니다. 못 키우겠다라는 말로 집 밖으로 쫓겨나고 형제들이 엄동설안에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친척한테 연락을 했다가 이제 친척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그렇죠. 거예요. 네. 학대 당하고 있다는 걸 누구라도 알았을 거고 심지어 학교 선생님조차도 의심을 해서 신고를 했었대요. 그런데도 분리가 안 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? 글쎄요, 이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경찰에 신고도 됐죠. 예.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이 아이들이 급식을 상당히 많이 먹는다든지. 허겁지겁. 예, 허겁지겁. 그리고 이제 식탐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거기서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. 그리고 이제 몸에 멍이 있어서 이 교사들은 적절하게 잘 대처를 했어요. 예. 이것은 이제 어떤 그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 교사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것을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분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이 아동 학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가를 갖다 아주 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예, 더 많은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. 지금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하나의 질문만 더 드릴게요. 아이들이 가장 따뜻함을 느껴야 할 공간이 집 안인데 사실은 아동학대가 집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.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. 뭐 초등학생 형제의 경우는 지금은 친척이 보호 중이라고는 하지만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학대를 받았던 장소인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좀 필요한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글쎄요, 지금 이제 통계 같은 것을 보면은 지금 그 이 학대가 발생하는 지역이 바로 자기 집이에요. 예. 그리고 이제 그 80% 이상이 친부, 친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. 그러니까 이제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집에서 친부, 친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80% 이상이다라고 하는 이 결론에 이르게 되죠. 예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재학대율이라고 해서 통상 그 5년 동안에 걸쳐서 한번 학대를 당했던 애들이 다시 또 학대를 당하는
이 그 퍼센테이지가 있거든요. 예. 그걸 보게 되면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원가정에서 또 이제 학대를 당하고 난 뒤에 어디로 돌려보내느냐 하면은 원가정으로 보이느냐 또는 이제 그 분리 보호를 하느냐 하는 예. 이런 것이 있는데 원가정으로 가는 것이 81.5%에 해당이 된다는 예, 거죠. 예. 그러니까 분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또 학대를 당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다라고 봅니다. 예. 아동학대 사건의 초동 대처, 초기의 분류의 중요성을 짚어주셨습니다. 이 문제는 저희가 기회가 됐을 때 다시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, 교수님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